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지역의 오랜 수건 사업이자 지역 간 갈등의 불씨였던 광주 군공항 이전 논의가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과제가 남아있는지 김대현 위민연구원장 그리고 김영미 동신대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광주-대구 고속도로의 지리산 휴게소에서 만났습니다. 두 지역의 공통 현안인 공항 이전 특별법을 협력해 통과시킨 걸 기념하기 위해서인데요. 어쨌든 어제 모습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정치적인 이벤트라고 할지라도 모양새는 좀 좋아 보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수도권 중심의 정책이라든가 수도권 중심의 경제, 사회, 문화,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동서로 이렇게 교류를 하고 정책을 연대한다는 의미에서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처럼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됐지만 실제 군공항을 이전하기까지는 아직도 만만찮은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이동gun 기자의 리포터 보고 오겠습니다. 한평군의 광주광역시 편입과 민간공항과 군공항 동시 이전의 불가를 발표한 전라남도. 어제는 김용록 전라남도 지사와 이상익 한평군수가 30분가량 독대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김 지사가 절차에 따라 원만한 합의로 군공항이 유치된다면 한평군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광주 군공항을 놓고 소극적으로 대처해오던 전라남도의 입장 변화가 감지됩니다. 도 입장에서는 그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만 추진해야 되는데 갑자기 행정구역을 끼워 넣어서 같이 이전하게끔 이렇게 한다는 것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군공항 해결을 위해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와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특히 유불리를 따지거나 작은 계산을 하게 되면 시간이 훌쩍 흘러버릴 것 같다며 정치 지도자, 지역 리더들의 통큰 결단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디테일한 문제도 있겠지만은 정치 지도자들의 통큰 결단과 어떤 로드맵에 대한 합의 이런 것이 지금 중요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시도지사 간의 입장 차이가 드러나는 가운데 군공항 유치를 놓고 유치 희망 지역의 내부 갈등도 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읍면을 순회하며 주민 설명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평군은 찬반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김영록 지사가 조심스럽게 내비친 무한 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군공항과 민간공항 동시 이전 발언은 무안군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 통과에도 공항 이전을 놓고 시도 간 다른 셈법과 지자체 내부 갈등 속에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도지사의 정치적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네, 정치적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하는데 아까 김영기 교수님, 네. 강기정 시장이 통큰 결단이란 말을 했어요. 네. 대체 이 통큰 결단이 어떤 결단일까요? 우선 이제 특별법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군공항 이전은 뭐 현실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어떤 현안 사업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걸 위해서는 전남도와의 어떤 합의가 핵심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전남도 차원에서는 군공항 이전을 위해서 어떤 지원 사업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또 이전 후보지를 또 선정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논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광주시 입장에서는 이제 지원책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전남의 이전 후보지에 대해 아낌없이 지원을 할 것인가 그런 어떤 향방의 그런 논의가 있는 다음에 군공항 이전이 절차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통큰 결단 하에서 상호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겠다 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네. 왜 강기정 시장하고 홍준표 시장이 만난 걸 이야기를 했냐면 사실은 영호남이 그동안 대립하고 반목하는 것들이 많았었는데 정치적으로 이번에 공항 이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두고 둘이 같이 한 목소리를 냈단 말이죠. 그게 어떤 성과가 났어요.
그런데 이 광주 군공항 이전을 놓고는 광주 전남이 마치 영호남이 대립하듯이 대립하고 있는 형상이지 않습니까? 좀 봤지만 뭐 한평이 이걸 가게도 가네 마네, 뭐 무안은 반대하네 마네 하는 이런 부분들 언제까지 이렇게 광주 전남이 대립하고 반목을 해야 되는가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부분들? 일단 그 광주 전남의 정치 지도자 뭐 통콩결단을 강기정 시장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하나를 먼저 짚고 간다면 김영록 도지사가 지금 재선까지 해서 6년째 전남 도지사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와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이시는데 사실 개인적 입장에서 그동안 뭐 하셨냐. 이게 왜냐하면 군공항 이전 문제가 지금 10년이 넘었잖아요. 항상 숙제였고 제 기억으로는 광주에서는 계속 군공항을 보내려고 하는데 전남에서는 무안군이 반대한다는 입장 하나만으로 별다른 액션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 지금 김현호 도지사 같은 경우는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이 문제를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고요. 두 번째는 대구와 광주를 말씀하셨는데 대구는 신공항 건설이기 때문에 그 광주 전남하고 상황이 틀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군공항 이전 문제가 특별법이 통과돼서 광주에서는 기뻐하는데 전남에서는 또 달갑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전했을 때 그 이전지가 여전히 무안군이 반대하고 있고 물론 이 가운데서 한평군이 유치를 희망하는 완충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다행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평군도 또 원하는 게 있잖아요. 이걸 또 광주시는 해주고 싶은데 전남도는 반대하는 이런 사각구조, 광주시와 전남도와 한평군과 무안군 이 네 개가 지금 다 얽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 전남이 상생이라는 과거의 목표를 가지고 다가간다면 그리고 미래를 좀 내다보면서 그림 그려하는데 당장 보여지는 모습만 가지고 지역에서 반대를 하고 또 지도자들이 그 뒤에 숨어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과거처럼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통kun결단이 뭔가를 가지고 내놓고 서로 간에 협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말씀 들으면서 마치 전남이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거나 또 그런 어떤 수용 태세가 안 되는 식으로 비춰질까 봐 좀 우려가 됩니다. 이른바 이제 대구 군인은 지금 잔치집 분위기거든요. 그럼 광주 전남도 더 이상의 갈등과 반목은 접고 이걸 좀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데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민선 7기 이용섭 시장 시절에 민간 공항을 이전하는 것을 서로 합의를 하고 그리고 민간 공항 받으면 자연스럽게 군공항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통합 공합 정책의 일환으로서 또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지원책이 구체적으로 지금 이전 대상지에 한 4천억 정도, 4,500억 정도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남에서는 모 국회의원께서는 그 발의를 하실 때 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대상 후보지에 소속하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또 발의를 하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안 받겠다라는 그런 기조는 절대 아니었다. 그러나 아직도 역시 우리가 이전 후보지에 대해서 또 충분한 좀 보상도 해줘야 되고 그런 소음 공해에 대한 피해 부분 그리고 이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까지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지연이 좀 되었을 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언론에서도 이제 더 이상은 이것이 이제 갈등 구조로 찬 반의 입장의 갈등 구조로 가기보다는 대안을 좀 제시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언론을 욕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당신들은 비판은 하는데 대안은 없더라 네. 라는 지적을 하거든요. 제가 근데 KBC가 대안이 없다고 절대 지적한 건 아닙니다. 언론을 비판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저희 잠깐 그 리포트도 봤지만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것들만 달라. 음. 응?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불편할 것 같으면 무조건 반대. 그 누구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러요러 한다면 좀 생각해 보겠다. 이런 내용은 없다라는 게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뭐 시도지사의 생각도 똑같고 말도 똑같은 게 제가 강기정 시장은 통큰 결단이라 했고 김영록 지사는 선물보따리라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무슨 선문답을 하는 건지 뭐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왜 그 이야기를 하면 어딘가에서 또 욕을 할까 봐 그게 무섭다라는
근데 이제 그 듣기 싫다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은 좀 달라졌다고 이제 판단이 드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통 큰 결단이라는 것은 결국에 만나서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타협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남 입장에선 지금 이제 구체적인 유치 신청 절차를 걸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주민들에게 이 사업 설명회를 개최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광주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어떠한 사업의 내용을 어느 정도 예산 규모로 지원을 해줄 것인가. 이제 이것을 디테일한 것을 논의를 해서 더 지연시키지 말고 특별법도 통과됐으니 대구군이 못지않게 속도감 있게 우리가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자. 뭐 이렇게 저는 좀 해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지금과는 다른 어떤 행보들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김영록 지사께서 발빠르게 한평 군수 만나셨고 그리고 또 이제 무안 군수 만날 예정이시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어떤 대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저는 희망적으로 봅니다. 만약 그게 이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다는 거는 이제 정치적 수사로 몇 년 동안 봐왔지 않습니까? 무한 국민들이 계속 반대해서 못했다고 해서 국민들 뒤에 숨어 있었던 게 우리 사실 김영도 도지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물론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신 거는 명분이 되죠. 특별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열심히 하신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견을 달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당초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강주에 군공항이 간다면 그럼 민간공항까지 같이 달라는 거잖아요. 패키지 형식. 패키지 형식이었잖아요. 근데 군공항을 싣고 민간공항만 달라는 게 무안군의 입장이었고 이게 지금 딜레이 된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특별법 통과됐어요. 그래서 이전 부지에 대해서 국가가 보전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필요한 그 이전 비용에 대해서 기부대 양해 방식으로. 기부대 양해 방식에 플러스 초과 비용을 네. 보전해주고 또 하나는 뭡니까? 다른 그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잖아요. 아직 그게 확실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반발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만약에 시끄러진다면 방법은 또 하나 있어요. 한평군에서 그럼 우리가 유치하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강주시 입장에서는 그래 그럼 한평에다 군공항을 주고 민간공항을 그러면 무한으로 안 주면 되겠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당초에 생각했던 계획대로 가면 되는데 4개 지역이 이게 강주시와 전남도와 무안과 한평군의 속내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본인들이 유리한 것만 이야기하니까 이게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거는 항상 국민들 속에서 숨어 있었던 정치인들이 정치 지도자들께서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저는 의문이 듭니다. 더 이상 숨지 않으시리라고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한평 입장에서는 물론 지금 현재 주민들께서 찬반 입장이 팽팽한 지금 상황으로 전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도 이제 최근에 한평을 뭐 우연한 기회로 방문을 할 때마다 좀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현실인데요. 그럼에도 이번에 이제 광주 편입이라는 좀 그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 이제 시장 발언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사께서 방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평 군수와 이제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다시 논의의 그런 테이블에 올릴 그럴 주제가 아니다라고 종지부를 찍었고 대신에 군공항 이전이 있어야지만 광주도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평에서는 우선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만약에 유치 신청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걸 또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지금 열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무안 입장에서는 이제 또 조금 이따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 차원에서도 민간공항 통합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그렇다면 군공항은 빼고 이것만 가져갈 것인가 아니 이제 이런 무안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민간공항이 논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간공항이 활성화 안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국제공항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공항이 오면 활성화 될 것이라는 거는 사실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어떤 영입보고서에 크게 나와 있습니까? 강주의 민간공항이 무안으로 가면 무안공항이 활성화된다는 게 있나요? 물론 2025년도에 KTX가 거기를 그 정차한다는 그 사안 빼놓고는 무안공항이 활성화된다는 근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되면 네. 강주는 민간공항만 주고 무안공항들이 활성화 안 되면 강주시 입장에서도 이거 나중에 논란이 되는 거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감히 제 네. 이제 전문성을 좀 배경으로 말씀 올리고 싶은데 코로나 시국에 광주공항은 이제 제주를 이용을 하는 이제 그 이용객으로 북적북적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광주공항도 노후화가 돼 있어요. 편의 시설이며 안전도 지금 좀 그 어떻게 보면 위태로운 실정입니다. 무안국제공항은 코로나 시국에는 국내선도 뜨지 않을 정도로 불이 꺼져 있어요.
근데 이제 공항이라는 것이 이용객 실적을 토대로 국적기업 외항사의 노선을 유치하는 그런 어떤 생태계가 마침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광주공항을 이용하는 광주 시민들도 어떤 편의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게 되는 것이고 국제공항은 합쳐졌을 때 국내선은 물론이거니와 국제 노선, 항공 노선까지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새벽같이 뭐 인천으로 가시고 지금 김해로 가시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합이 이제 바람직하다. 다만 광주에 사시는 분들의 교통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확실한 어떤 교통 인프라도 지금과 같이 논의하다 말고 임시적인 셔틀버스 놓는 것 말고 정말 어떤 혁신적인 그런 대안이 모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면 지금 우리 김대현 원장은 한평이 가진 이야기들, 그러니까 한평이 그 군공항 이전이라는 주제 안에서 완충 역할을 하고 있는 걸 이야기하셨고, 김영희 교수는 지금 무한국제공항 활성화라는 큰 틀에서 주제를 보셨는데 어찌 보면 이 무한공항 활성화 이게 지금 무한 국민들이 그래 너희는 대안이 없잖아. 우리 아니면 대안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반대하면 결국 오지 않겠냐라는 생각들. 말씀하셨던 대로 한평이 완충지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 굳이 민간공항이 갈 필요 없다는 게 또 광주시 입장이니까 생각 아니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무안 같은 경우에 지방국제공항을 2007년도에 유치해서 개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어떤 경제적인 효과,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연관 산업, 뭐 그 일대 호텔이 들어서고 컨벤션 센터가 들어서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전혀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민간공항 통합을 정말 염원한다면 이제 이번 특별법 통과된 다음에 이 이슈를 좀 환기시키고 좀 논의를 심도 있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시간은 좀 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 광주 군공항이 이제 거의 한 60년이 돼가는데 과연 이전을 언제쯤 할 수 있는지 뭐 특별법이 통과는 됐습니다만 아직도 갈 길이 굉장히 멀어 보입니다. 이번에는 정치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일파만파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녹취에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거론되면서 야권의 심장부라고 하는 호남 정치권도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먼저 정의진 기자의 리포트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단초가 된 녹취록. 주말 사이 공개된 윤관석 의원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대화에서 호남이 언급됐습니다. 윤 의원이 의원 여러 명의 실명을 언급하며 이 중 둘은 호남이라고 하자 이 전 부총장이 호남은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난주부터 일부 의원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긴 했지만 지역명까지 거론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이 돈을 주고받았다고 특정한 현역 의원들 중 서너 명이 광주 전남 지역 의원으로 알려지면서 야권 심장부인 호남 정치권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대형 악재가 터졌다는 목소리입니다. 당직 개편으로 어느 정도 잦아든 당내 내홍이 이번 사건으로 재점화됨에 따라 차기 총선을 위해서라도 공천 배제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현역 의원들이 등장을 한다면 그 바닥 여론, 그 유권자들이 먼저 공천 배제를 요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당에서 이 목소리를 외면하기는 힘들 겁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책임 있는 후속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조치를 다할 것이고 이번 사안을 심기 일전의 계기로 삼아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도 확실하게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광주 전남 지역 의원들의 경우 공천 배제뿐 아니라 출당이나 제명 등 보다 엄격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김대현 원장님, 우리 정의진 기자의 마지막 멘트가 참 의미심장한데 만약에 원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 지금 돈봉투 의혹에 호남 의원들이 뭐 서너 명 거론된다고 하는데
당연히 공천이 배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공천 배제는 이제 아마 그렇게 밟을 가능성이 큰데요. 다만 이제 녹취록에 나와 있던 내용이 전국에 방영이 됐잖아요. 이게 전국에 대한민국 국민이 많은 분들이 봤을 건데 호남은 줘야 한다, 돈을 줘야 한다는 이 말이 굉장히 거슬린 거예요. 도대체 호남 정치인들이 어떻게 행동과 처신을 했으면 호남 정치인들에게는 돈을 줘야 한다는 이 생생한 녹취록이 틀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강주 전남의 정치인들에 대한 그 시도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괴감이 들게 만드는 이 녹취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에 대한 상한 대가는 치러야겠죠. 그리고 기존의 그 경우를 보면 과거에 열린우리당 그 정동영 의장 시절 같은 경우에도 당사의 차입금 가지고 부정한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아예 그 돈을 놔두고 영등포의 청가문 시장에다 당사를 옮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고에서 시작을 했어요. 2012년도 새누리당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당대회에서 똑같은 300만 원이 뿌려졌다는 것을 고승덕 전 의원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공천 배제가 되고 뭐 쇄신하면서 그다음 총선에서 승리하고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발빠르게 대응한 게 그 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빨리 사과를 하고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취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거론된 분들에 대한 공천 배제는 물론 강도 높은 어떻게 보면 이걸 빌미로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에 대한 시동을 걸지 않겠느냐. 당내든 당외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미라는 단어를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어찌됐건 호남의 국회의원은 지금 현역이 되나 새 정치인이 그 자리에 들어가나 민주당이 되지 않겠냐라는 그들만의 자신감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깃발만 꽂으면 된다. 뭐 그런 그러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이 사안을 좀 진중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의혹이지요. 지금 수사가 시작된 것도 아니고 또 지금 당 차원에서도 뭐 특정 기구가 만들어져서 이른바 이제 내부 조사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이것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이 되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리고 또 금액에 다 과를 불문하고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전라남 도당 윤리심판원에 지금 횟수로 지금 한 6년째 지금 몸담고 있거든요. 거기 지금 청원 대상으로 올라오신 분들은 다 억울하세요. 이런 어떤 그 구조적인 정치 생태계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최근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보도된 것에 대해서 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지금 저희 영상에도 나왔겠지만 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정치 자금 이제 불법으로 수여받은 것에 대해서 수사하는 과정에 압수물에서 이 녹취록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근데 작년에 수사가 있었고 1심 선고가 엊그저께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지금 이 녹취록이 원본이 지금 확산 배포되고 있어요. 이건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국민적 시각이 상당히 존재한다. 이렇게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근데 그 대목에서 상당히 의도적인 게 어딘가요? 국민의힘인가요? 아니면 민주당 반대 세력인가요? 제가 이제 국민적 시각이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 관점에서 정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 현 이제 뭐 정부, 여당 또 이제 검찰과 어떤 한 통 속으로 야당 탄압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일각의 시선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죠. 아니 저도 그 부분에서는 정치적 책임, 법률적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의 입장에서는 자 돈을 300만 원을 줬다는 녹취록만 가지고는 그 받은 당사자한테 형사처벌을 물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돈을 줬다 하더라도 나는 안 받았다면 끝나는 거잖아요. 네. 이게 검찰 입장에서도 이게 지금 망신 주기와 어떻게 보면 정치 탄압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데 문제는 국민적 시각에서 봤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큰 덩어리에서 봤을 때 돈이 뿌려졌구나 한 거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잖아요. 다만 개개인 의원들이 누가 받았고 안 받았고는 검찰도 규명하기 힘드니까
지금 흘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어쨌습니까? 검찰 수사만으로도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당 차원에서 강도 있게 조사를 해야 한다. 외부의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해야 한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왜 나오냐면 2012년도 새누리당도 그렇게 했고 네. 그다음에 2006년 열린우리당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2002년 차떼기 정치도 그렇게 했고 있었죠.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 다만 끝까지 받은 사람이 배달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안 받았다고 하면은 방금 말씀한 것처럼 억울한 사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조리 그 공천 배제시킬 수는 없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점은 동의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는 인정해야 할 게 뭐냐면 큰 덩어리에서 전당대회에 돈이 오간 거는 인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정치적 탄압으로 몰고 가면 저는 오히려 역풍이 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정치권의 이제 구조적인 매표 행위가 근절이 되지 않고 있어요. 비단 지금 전당대회뿐만 아니라 너무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전국 조합장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동시선거 있었는데 이것도 그렇고 도시에 비해서 뭐 좀 규모가 작은 농산어촌도 이제 그런 일들이 불미스러운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렵겠지만 이것을 이제 근절하는데 좀 방향성을 가지고 민주당이 정말 민주정치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뭐 징계도 하고 또 뭐 법률적인 책임도 처벌도 받고 그리고 또 혁신 이제 공천에 입각해서 내년 총선도 잘 치르고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덧붙이면 지금 이제 이 전국 다 덩어리로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생은 지금 파탄 나 있고 외교 안보 참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는 뉴스를 접하고 있는 것은 공안 정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우리 국민들께서도 함께 이제 어떤 정무적인 좀 감각을 발휘해서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는가 그 고민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여의도 초대석 오늘은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정치권 현안 이슈 얘기해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격주로 모셔서 좋은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초대석 처음 나오셨는데 먼저 KBC 광주방송 시청자께 인사 말씀 한마디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2주에 한 번씩 나와서 국민의힘의 이야기뿐 아니라 또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를 여의도 정치권에서 어떻게 풀어낼지 좋은 이야기들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들 살아가는 얘기를 말씀을 해보시겠다라고 네. 말씀을 했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좀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전세 사기 관련한 말씀도 했고 그다음에 재정준칙법 통과, 그다음 마약 뭐 이런 얘기도 예. 했고, 근데 근로시간 유연화 이거를 다시 꺼내 들었는데 지금 여론조사 중이다.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뭐 실시를 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게 한번 논란이 좀 됐었잖아요. 뭐 예. 주 69시간 뭐 이런 것 때문에. 근데 다시 하기는 하는 모양이네요. 전체적으로 의견들을 폭넓게 네. 수렴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이 바라보기에는 기존에 있었던 이 포괄임금제를 악용하는 공짜야근이 만연화돼 있고 근로시간 유연화가 되게 되면 네. 오히려 시간만 늘어나고 내가 일한 만큼 충분한 보상을 못 받는 것 아니냐. 네. 그래서 결국 이쪽 저쪽의 이야기들을 폭넓게 수렴해서 가장 노동 환경에 최적화된 입장을 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정 협의를 속도감 있게 하라, 부지런히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당정 협의가 진행되는 건 아직 뭐 있나요? 아니면 당과 정부가 만나서 네. 관련된 논의들을 함께 이어가기 위해서 수차례 만남들은 이어가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른바 포괄임금제라고 불리우는 네. 이 제도의 악용 속에서 공짜 야근이 만연할 정도로 노동 환경들을 오히려 시장을 왜곡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 거 어떻게 불안을 해소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이 포괄임금제가 법으로도 적용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이른바 법 외적으로 나와 있는 네. 이른바 허점들을 악용해서 이 이른바 기업들이 네. 노동자들의 권익들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들이 이곳저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법에 없는 내용이니까 사각지대 속에서 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네. 공짜 야근이 만연해 있는 걸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아니, 근데 포괄 임금제가 법에 근거가 없는 제도인가요? 그렇죠. 예, 포괄임금제라고 하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광범위하게 실시가 되고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 포괄임금제라고 하는 틀 네. 안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시간 외적으로 더 많은 노동들을 하게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못 받게 되는 게 관행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이어져 왔던 이 노동 환경의 오래된 문제들을 하나둘씩 풀어내는 일들이 중요한데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네. 현장의 문제들을 하나둘씩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진행되는 경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고 국민의힘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 김재원 최고위원 전광훈 목사 우파 천하 통일 뭐 이 발언으로 촉발된 파문이 좀 뭐 이상하게 번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총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전당대회가 끝나고 네. 난 다음 김재원 최고위원이 구태여 가지 않아도 될 곳에 가서 네. 하지 않아야 될 발언들을 했던 게 지금 사건이 커지게 됐던 논란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런 일들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국민의힘이 이른바 전광훈 씨 논란으로 네. 이렇게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질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호칭을 씨로 해야 되나요, 목사? 저는 씨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좀 너무 과도할 정도로 보편적인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들도 있어서 혹시 목사라는 호칭보다 정광훈 씨라는 호칭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정광훈 목사가 어제 본인 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교회 측은 애초 국민의힘과 절연 기자회견이다 뭐 이렇게 밝혔는데 네. 내용을 보니까는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럴진 몰라도 절연이 아니라 약간 스토킹 공개 선언 뭐 이런 것처럼 하던데 정치인 몇 사람이 공천권 가지고 사기치려 하는데 좌시하지 않겠다 하면서 뭐 100% 당원 투표로 총선 공천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좌시하지 않겠다는 표현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굳이 별로 관심 가질 이슈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네.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고요. 본인 스스로가 이끌고 있는 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당이 있나요? 자유통일당인가요? 정광훈 씨가 네. 이끌고 있는 당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본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정당에서 네. 본인들의 공천 문제 또 본인들이 활동하고 싶은 누구나 정당 활동의 자유가 있는 거니까 그 안에서 활동하시면 좋을 일이지 본인 스스로 전날 뭔가 절연을 얘기했다가 네. 또 다음날 의견에 바빠서 또 엉뚱한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그 뉴스 가치가 네.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인사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그 내용들을 쫓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네. 지금 집권당인 국민의힘에서 구태여 불필요한 일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100% 당원 공천 이거 자체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자유통일당에서 진행하면 될 일인 것 같고요. 본인들 정당에서 네. 얼마든지 정치 참여 출마의 자유가 있으니까 하시고 싶은 일들 네. 본인들이 하고 있는 정당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38 전당대회 네. 때 그 여론조사 없애고 100% 당원 투표하면서 당원이 주인되는 당 만들려고 하는 거다라고 그런 명분과 이유를 들었는데 총선 공천이랑 그 당 지도부 선출하는 거는 그럼 다르게 봐야 된다는 말씀. 당 대표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책임 당원, 네. 이른바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들이 근 80만이 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상황이라면 특정 누군가의 조직력, 영향력으로 당원들의 표심을 좌지우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당원들 100%가 치르는 전당대회를 만들었고 그럼 공천은 어떤 식으로 지금 총선이 이제 한 1년 정도 앞으로 남았는데요. 전략적인 차원에서 고민해야 될 지점들도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당대표 지도부가 머리를 맞대고 이제 총선이 다가올수록 예측 가능한 공천 기준들을 마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당 고문 해촉했는데 김기현 대표가 이거는 예. 뭐 일각에서는 그 왜 홍준표 갖고 그러냐 정광훈 목사랑 뭐 아무 말 못하고 이런 뭐라 지적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전광훈 씨에 대해서는 네. 뭐 수차례 김기현 대표가 강도 높을 정도의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른바 이 전광훈 프레임에 좀 갇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있게 되는데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상임 고문이라고 하는 자리는 네. 지금까지 있는 많은 상임 고문들이 다 현실 정치에서 이제 네. 은퇴를 하고 이른바 정치권에서 떠난 뒤에 조언들을 주시는 많은 분들인데요. 현직에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기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차원에서의 결정이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은퇴한 당 원로들에게 네. 상임 고문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애초에 현직에 있는데 왜 상임 고문을 줬다가 뺏은 건가요? 원래 그냥 안 주는 것보다 줬다가 뺏는 게 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회 네. 시절에 이제 홍준표 시장에 대한 상임고문직 위촉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회 시절에 이제 여러 가지 논란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상임고문직이 아니더라도 네. 홍준표 시장께서는 당의 중요한 자산으로서 광역단체장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역할들을 다 잘 또 네. 당의 애정을 갖고 수행하실 거라 믿습니다. 전광훈 프레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당장 뭐 김기현 대표부터 옛날에 전광훈 목사를 뭐 이사야라는 표현까지 하고 일종의 좀 원죄 같은 게 있는 거 아닌가요? 국민의힘에? 과거 이제 그 네. 자유한국당 시절에 광화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이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했던 내용들 한두 마디를 갖고 현재 있는 상황들이랑 무리하게 얽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은 과거에 있는 자유한국당에서 수차례 변화와 혁신을 거쳐서 정강 정책, 당원 당규 등을 다 뒤바꾸게 됐던 새로운 정당으로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고요. 과거에 있었던 한국당 시절의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와서 정강훈 씨와 인간관계나 네. 이 인연들을 얹는 것은 저는 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와 엮였던 시절의 당이 지금 국민의힘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전신이긴 합니다만은 네. 그때의 모습과 상당 부분 많은 부분들이 변해 있고요. 우리가 광주 방송이기 때문에 네. 또 그 우리 당의 정강정책 강령을 보면 지난해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꾸고 네. 당시 제가 정강정책을 개정하는 특위위원장을 맡았는데요. 우리 당의 강령의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아예 그냥 적실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모습들과 완전히 달라진 정당이 된 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상황이라 보고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국민의힘 당 강령의 5.18 정신 계승을 네. 명시를 했다면은 김재원 최고는 어떻게 5.18 그런 비하 폄하 발언을 당 수석 최고위원이 당 강령에 위배되는 발언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문제들이 더 뜨겁게 달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어떤 집단이든지 간에 그 집단에서 네.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돌출 행동들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당이 지향해서 나가야 되는 중심, 뿌리 이런 내용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탈이 있었어도 제도를 통한 자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인 예. 거네요.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파문에 대해서 어제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뭐 진정성이 좀 느껴지시던가요? 어떤가요? 닷새 만의 사과였는데요. 네. 상황이 매우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고 이재명 대표도 판단했겠죠. 민주당의 초기 대응은 네. 엉뚱하게 검찰 탓을 처음에 시작합니다.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 뭔가 시기적인 얘기를 꺼내기도 했는데 국민 앞에서 이 육성 파일, 이정근 씨 네. 육성 파일이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네. 송영길 대표가 본인은 연관이 없는 것처럼 발을 빼고 있으니 또 이재명 대표도 닷새 만에 사과하기 전까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보류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적 질타가 쏟아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전당대회는 당의 대표를 선출하게 되는 민주주의의 네. 장 아닙니까? 그랬던 민주당이 전당대회 당대표를 뽑을 때 돈봉투를 마련해서 조직적인 돈봉투를 살포했고 여기에 지금 들리는 얘기가 현직 의원들 한 20명 정도가 여기 얽혀져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한 뭐 10명 뭐 그랬다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관석 의원인가요? 사무총장을 네. 지냈던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드러나고 본인의 육성 파일까지 같이 공개가 됩니다. 그럼 최소한 육성 파일이 공개된 사람에 대해서 네. 당은 단호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윤리심판원이라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정도의 상황이 만약 국민의힘에 닥쳤다라면은 당연히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즉각적인 뭐 제명 등 조치가 이루어지고 사법적인 절차는 절차들이 이재명 대표가 그럼 뭐 상황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네. 즉각적인 사과가 아니었다 생각하고 사과를 했으면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그 사과 이후의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됩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를 요목조목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진 않은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복합적인 사과를 얘기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그러니까 돈봉투 사건에 대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이 내용 속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정근 부총장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의 주역인데 네. 이런 인사가
송영기 대표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사무부총장이라는 요직에 임명됩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요직에 나갈 인사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텐데 지금 이미 1심 선고에서 징역 4년 6개월이라는 중형이 선고된 범죄자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사무총장까지 개입이 됐던 상황인데요. 네. 그럼 모든 일들을 비춰보게 된다면 그냥 복합적인 사과로 끝날 일은 아니다. 추가적으로 당대표로서 여기에 연루돼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누구든지 간에 네. 당의 엄격한 도덕적 기준에 맞춰서 뭐 윤리 심판원을 통해서든지 간에 후속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네.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수천억 대의 배임으로 기소까지 돼 있는데 네. 그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 과거에 있었던 노웅래 의원 등에 대해서 당내 윤리적 처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네. 그 이후로 나타나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도 이른바 윤리심판원이 개점시업 상태로서 네. 완전히 다 그 도덕적 기능이 마비된 것 아닌가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당 자체 조사는 안 하고 검찰 수사 결과를 뭐 협조하면서 기다려 보겠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그러면은 뭐 그냥 시간 끌기 뭐 이런 걸로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네. 이제 조국 전 장관 사태일 텐데요. 조 전 장관 문제가 있을 때도 네. 첫 번째는 검찰을 수사를 막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 재판 결과를 지켜본다고 합니다. 네. 1심 재판이 나오면 대법까지 가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순간 네. 하세월로 시간을 끌 수밖에 없는 형태로 가겠죠. 국민이 갖고 있는 보편적 기준에 벗어났다면 이걸 정리하는 게 정당의 자정작용이고 정당이 해야 되는 역할 아닙니까? 근데 모든 것들을 무죄 추정의 원칙 네. 또 법정에만 미루게 된다면 정치인으로 해야 되는 기본적 원칙을 저는 방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PD수첩 작가 출신인데 그 시절부터 송영길 대표를 알았다고 하는데 네. 이게 당대표 선출이랑 이재명 대선 후보 경선이랑도 연결이 된다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면? 과거 이제 송이 연대라고 하는 표현을 기사를 네.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심 송심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했었죠. 네. 민주당의 전당대회 과정이었는데요. 당시 이제 송영길 대표가 그 당선이 되고 난 다음 네. 이재명 당시 후보와의 연결성 속에서 과할 정도로 이재명 대표를 밀어준 것 아니냐, 당시 네. 후보를. 이런 얘기들은 이미 민주당 내에서도 숱하게 나왔던 일들일 겁니다. 이재명 대표와 직접적인 연결성을 갖고 있는 송영길 대표를 밀어주기 위해서 뭔가 조직적인 흐름이 있었던 거냐라고 의심하는 건 합리적인 의심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복판에 같이 놓여져 있는 게 네. 이재명 대표다 보니까 소극적인 행태를 일관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을 받게 되겠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돈봉투 사건 사과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동의하시나요? 그렇죠. 일반 도덕적으로 이 민주당 전체가 네. 뭐라 그러죠? 도덕적 불감증 이런 것들이 좀 너무 네. 이 완전히 내성화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정도의 문제면은 당연히 정치인이 책임지고 물러나거나 네.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과거의 전례를 봤을 땐 당연한 일인데 그냥 슬그머니 지나가서 문제가 없는 듯이 계속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네. 시간을 끌면서 지나가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얘기를 잠깐 얹어서 얘기를 하면 네. 저희가 앞서 김재원 최고위원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민적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있다면 네. 거기에 대해서 도덕적 윤리적 기준에 맞춰서 선출된 최고위원이라도 여기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인식들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과 행동보다 훨씬 더 심각한 범죄는 돈을 받고 네. 또 누군가에게 돈을 주면서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범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네. 아무런 정치적 이 자정작용들을 하지 않겠다는 거는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연일 지금 공세를 하고 있는데 뭐 대통령은 배경이고 김 여사가 중심이다. 뭐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누구냐라는 민주당의 비판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민주당에서는 그 좀 비난을 위한 비난의 요소가 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과도할 정도로 정권 출범하고 난 다음 현재 이르기까지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내용에서는 좀 과한 비난들이 중심이 되고 있거든요. 네. 대표적인 케이스가 장경태 최고위원이 얘기했던 무슨 그 캄보디아 순방을 갔을 때 포르노. 예, 발언에 관한 문제가 또 촉발되기도 했고 그 당시에 무슨 조명을 두고 사진을 찍었다는 네. 등 가짜 뉴스를 쏟아내기도 했었고요. 이게 사진 얘기가 나와서 네. 이게 혹시 이 사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시장 같은 데서 이렇게 개랑 같이 찍었다는 표현이 좀 뭐 그러진데 혹시 그 사진 보셨나요? 대통령실 워터마크가 있던데 이게 뭐 네. 조작
조작된 건 아닌 사진인 건가요? 제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기사를 검색해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아마도 네. 워낙이나 과거부터 반려동물들을 좋아하고 있기 네. 때문에 얼마 전 프랑스 대사를 만났던 동물권 같은 얘기는 김건희 여사에게 딱 어울리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오랫동안 살아왔던 네. 삶의 궤적이. 그래서 네. 그런 측면들까지도 정쟁의 대상으로 이용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함께 드립니다. 근데 그 사진 얘기 자꾸 해서 그런데 예. 좀 보면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 사진인데 그거를 굳이 그렇게 대통령실 워터마크를 찍어서 올려야 됐나 공개해야 됐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건 어떻게 제가 정확하게 사진을 못 봐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동안 나왔던 많은 사진들에 대해서 네. 일부 지적, 너무 좀 도드라지게 돋보이게 되는 사진들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소 좀 과하다고 지적받는 문제들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수정 보완해 나가야 될지 네. 아마 좀 열린 자세로 겸허하게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물권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건희 여사가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 얼마 전에 그 청와대 상춘제에서 만났는데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개 식용을 정부 임기 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 그것이 저희 본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임기라는 표현을 두고도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본인이 선출직으로 생각하는 거냐 뭐 이런 뉘앙스랑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거는? 뭐 임기라고 하는 단어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윤석열 정부가 있기 때문에 또 김건희 여사가 함께 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에서 정부의 의지를 표현했다고 보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또 이 동물권 관련된 얘기 네. 속에서 과거 이제 유기견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꽤 오랫동안 이와 관련된 활동들을 김건희 여사 또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검사 시절부터 쭉 해왔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네. 비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얘기하고 있는 네. 사회적 관심의 촉발적인 긍정적인 면들도 상당히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표현, 워딩 뭐 그런 거 하나 꼬투리 잡지 말고 뭐 진정성을 봐주시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본질에 네. 관한 부분들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고 민주당에서 너무 과할 정도의 발언 하나 그리고 사진에 대한 모습들까지도 정쟁의 대상 요소로 삼게 되면 야당이 갖고 있는 정치력을 너무 한 곳에 소모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올 수 있거든요. 네.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